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빙등제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주세요. 전혀 다른 뉴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물대포를 계속 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캡사이신이 들어있는데요. 농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마스크가 없으면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카메라 쪽, 취재진 쪽으로도 캡사이신 뿌렸는데요. 뒤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을 쏘고 있고요. 네, 지금 너무 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도, 기자들 향해서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서 캡사이신을 쏘고 있는데요. 네,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 총걸기 대회 현장에서 무려 12시간 가까이 오마이TV 생중계를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아마 박정호 오마이TV 기자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박정호 기자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박정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괜찮으셨어요? 안 괜찮았죠? 나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뛰쳐오려고 했더니 우리 김윤상 팀장이 오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일단 대기하세요. 그래서 일단 대기하고 있었는데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였나요? 어땠어요?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참 제가 이렇게 물대포 맞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집회 중계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많은데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참 송구스럽고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보도된 것처럼
그 물대포 물 안에 최루액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캡사이신, 뭐 최루액, 뭐 종류도 여러 가지던데 네. 이게 뭐 구분을 좀 시민들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경찰이 주장하면 그대로 그냥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참 그날 이게 좀알 경찰이 수가 없는 캡사이신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캡사이신과 네. 최루액인데 파바라는 그런 종류의 최루액을 그 물대포 안에 섞어서 네.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뭐 그냥 뭐 소위 미친 듯이 예.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네. 그 박정호 기자가 리포팅을 할 때 계속 자리를 바꾸더군요. 잠깐만요. 여기 말고 조금 장소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또 장소를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데 세 번째는 거의 정조준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박정호 개인용이야. 제가 미웠나 봐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말을 못하게 막으려는 네. 건가라는 생각이 기자라고 프레스 분명히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 기자를 리포팅하는 기자를 향해서 물대포를 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네.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리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네. 물대포가 네. 저희 중계하는 그쪽 방향으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계하는 과정인데 물대포를 맞으면은 네. 생중계를 더 이상 할 수 그럼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했죠 맨 처음에. 네. 그래서 몇 발자국 옆으로 옮겼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날라와요. 예. 그래서 또 옮겼죠. 네. 아 계속 뭐 물대포 쏘고 있으면 얘기하면서 예, 옮겼는데 예. 한 번 더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집중 포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간 또 어떻게 뭐 이제 안 오나 해서 딱 봤는데 네. 그땐 정통으로 날아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에 탁 맞았어요. 제가 뭐 고글하고 네. 마스크 예, 왜냐면 예. 이게 계속 체류액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면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서. 네,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정말. 이게 그 앞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살수가 되면서 그 입자들이 날아와서 뒤까지 오거든요. 네. 그게 너무 매워요. 음. 계속 콧물을 흘리고 콜록콜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마스크를 써서 방송을 하는데 네. 저를 이제 따라왔죠. 자, 물대포가. 그런데 예. 그 물대포가 이게 전쟁 중에도 취재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그 무슨 그 이런 방해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취재 방해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는 중립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를 타겟하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세계가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왜 취재하는 기자를 그러느냐. 예컨대 그 이라크 전쟁 때도 이렇게 전쟁터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네. 특히 이제 그 알카에다 또 뭐 IS 이런 데서 기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들이 나타나면서 얼마나 비판 목소리가 컸습니다. 근데 정부가 경찰이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오마이뉴스만 타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고요. 한 외신 기자도 정말 네.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네. 괴로워하는 모습이 네.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KBS 기자, KBS요? 예, KBS 카메라 기자도 네. 그 기자는 이제 경찰 버스 주변에 있었는데 네. 바로 직사로 그 물대포가 그 영상 기자를 촬영하는 기자를 네,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진이 공개가 돼서 네. 지금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자, KBS는 되게 그 크게 써 있잖아요. 카메라에. 카메라가 크죠. 일단 거기는 카메라가 크고 우리처럼 6mm 카메라를 쓰지 않고 그렇죠. 거기는 ENG 카메라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뭡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기자임이 뚜렷한 네. KBS 이렇게 써 있는 걸 입고 리포팅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기자를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마이뉴스, KBS 그날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두 타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몽구나 네. 뭐 이런 1인 미디어 기자들도 네.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네.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 정말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네. 저는 그 무슨 눈이 왔나? 네, 아, 트랙이 무슨- 섞여 있어서 네, 그 바닥이 하얗게 좋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발사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네. 수 없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조중동 종편들은 전부 나서서 과격 폭력 시위대가 문제였다 이렇게 논조를 잡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분들이 거리로
13만 명인가요? 주최 측은 13만, 네. 경찰 추산 6만 4천에서 8천 사이. 그리고 또 우리 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에 따르면 20만, 연인원 20만 네. 이렇게 통계가 다 각자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 많은 시민들이 왜 한꺼번에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이 그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가, 그 점은 포인트로 잡지 않고 그렇죠. 그 나와 있는 현상만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자들, 오마이뉴스 기자들, 예, 뭐 이런 기자들 향해서 물대포를 쐈다는 건 예, 뭐 이거는 정부가 이제 해도 이제 도가 지나쳐서 기자들까지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요. 그렇죠. 그 당시 저도 이제 물대포를 맞았는데 네,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얼굴에 맞은 건 처음이었는데 네, 눈이 머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요. 예, 음, 그게 화상이랍니다. 화학 화상. 아이고,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워서 막 이 눈도 안 보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시민분이 오셔서 네. 물을 제 눈에 부어주시면서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음, 눈 뜨세요, 물 붓겠습니다, 눈 뜨세요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만약 그때 그 시민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예, 저는 정말 눈을 다시 못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다음.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아니 특히나 이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그 캡사이신이 섞인 최루액 때문에 네. 눈을 뜰 수 없는 그래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너무 뜨거워서 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대인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예. 이게 체류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그게 화학 화상이다. 화학 화상. 네.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가도 특별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선 물로 잘 씻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네. 잠시 뭐 화장실 가서 네. 머리도 감고 네. 세수도 하고 네. 옷도 빨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느라고 1시간 반 동안 네. 방송이 중단됐군요. 숨 좀 돌리고 나서 다시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네. 그 시민분 누구신가요? 여성분이던데. 네, 예. 아주머니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박정호 씨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팟짱을 통해서 대신 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네. 그 참 시민사회의 힘이 큰 것이죠. 시민들의 도움으로 기자도 살아나고 또 그 거기 서 있던 경찰도 시민의 도움으로 최루액을 네, 씻어냈다 그 이런 사진이, 보도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왜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고 나온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거기에 맞은 네.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지, 도대체 박근혜 정권이 왜 이런 장면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도 2015년에 네.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 교과서만 이제 과거 유신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집회 결사의 자유 네, 이것도 그 유신 시대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핍박하고 짓밟는 모습 정말 이 과거 지금 1970년대 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기자들은 중립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만을 현상을, 보도하는 사실만을 거죠. 보도하는 거고 네. 뭐 가감이 없는 거거든요. 특히 영상의 경우엔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뭐 무슨 보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행동하는 보는 대로, 대로, 예. 행동하는 그대로 정말 CCTV처럼 사실이죠. 예. 그 사실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그렇습니다. 거리에 나오지 않은 시민들이 이 상황을 네. 알게 된다면 네.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두려운 거죠. 네, 벌써부터 왜곡 보도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팟짱 같은 저널리즘을 접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보도, 진실 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민중 총궐기 시작 전부터 네. 경찰이 시민들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제가 이제 민중 총궐기 본대회 시작 전에 네.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음. 경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돌아다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딱 봤더니 경찰 버스에 페인트 칠하는 그 롤러로 네. 콩기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콩식용유를. 1등 식용유. 깜짝 놀랐어요. 콩식용유를 네. 그것도 뭐 이렇게 병으로 된 게 아니고요. 네. 이 큰 거 있잖아요. 대짜. 네. 그 무슨 대짜. 식당에서 쓰는 대짜 있죠. 큰 통. 큰 통. 우리 동네 호떡집 아줌마가 예, 맞아요. 쓰는 용이에요. 그런 큰 통을 그걸로 가지고 호떡 와서 구워 호떡. 그거를 경찰 버스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먹는 걸 왜 버스에 발러 진짜. 네. 그래서 경찰한테 아니 뭡니까? 왜 네. 바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다. 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는데 자신이 콩기름을 바르는데 왜 바르는지 몰라. 그렇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에? 생각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 만져봤죠. 만져봐서 냄새까지 맡아봤는데 네. 구수한 콩기름 냄새, 콩식이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바로 호떡을 구우면 됐을 텐데 아쉽네요, 진짜. 그리고 에? 그게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네. 바닥에 고였어. 콩식용유가 고여 있더라고요. 아니 왜 비가 이렇게 오는 날 그러니까 기름을 바닥에다가 두면 이게 미끄러워요. 저도 사람들을 네. 골탕 먹인 그런 게요. 사실은 그 옛날에 나 홀로 집에 크리스마스 전용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 예. 보면 무슨 그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올까봐 꼬맹이들이 기름 발라놓고. 예, 골탕 먹이려고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벌러덩 그렇죠. 넘어지고 이렇게. 근데 예. 이거를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이 발랐다는 거죠. 발라놓고 제가 추측해 보면은 네. 이제 그 위로 못 올라오게 하려고 음. 바르고 아니면 이게 만지면 묻지 않습니까? 네네. 골탕 먹이려고 정말 바른 거죠. 시민 골탕 먹이기 용이네요. 1등 네. 식용유를. 네? 그리고 이 발라놓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바퀴 부분을 땜질을 해놨어요. 땜질? 예, 철 같은 걸 바퀴 예. 부분 이제 바퀴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예. 철판 같은 걸로 붙여놔서 아. 노출이 안 되게 가려놨더라고요. 아, 그런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식용유를 발라놓고. 아주 꼼꼼하시다. 네, 그래서 바퀴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그 구멍이, 그러니까 바퀴가 보면은 네. 구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홈이 있잖아요. 네네. 그 휠에 네, 거기다 실리콘 같은 것들을 박았어요. 박아놨어요. 어. 구멍을 막아놨죠. 물 셀 틈 없이 그렇죠. 작업을 해놨군요. 그리고 참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밧줄을 바퀴에 묶어가지고 음. 뒤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로수는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그렇죠. 가로수에다 묶어놨더라고요. 밧줄을. 예, 밧줄을 경찰이 묶었어요. 시민이 묶은 게 아니고. 예, 나중에 뭐 지금 언론 보도에는 시민분들이 시민들이 밧줄을, 밧줄을 묶어서, 묶어서 예, 경찰 버스를 땡겼다. 땡긴 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예. 경찰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네. 끌려 나가지 않게 예. 밧줄을 이미 바퀴에 묶어서 뒤에 가로수 아니면은 뭐 그런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예. 묶어놨습니다. 그 나무 뽑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 가로수가 서울 시민들의 시민의 재산인데 재산인데. 지금 경찰 버스 부서졌다고 이제 난리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막 조선일보가 무슨 뭐 버스를 불태우려고 했다 시민들이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아유. 하고 있는데요. 그 그렇게 전에 경찰이 먼저 네. 가로수에 묶었다는 묶었죠. 쭉 게 우리 묶어놨죠. 박정호 기자의 현장 취재를 무슨 역시 현장에 강한 박정호. 버스가 배도 아니고 무슨 닻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네. 아유, 참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상당무계한 일들이 막 벌어졌군요. 이게 행사 시작 전에 그러니까 경찰이 또 버스가 꼬리에 네. 꼬리를 물고 종로부터 서대문 쪽까지 쭉 서 있었거든요. 네네. 우선 서 있어서 통행하기가 불편했었는데 음. 이게 2011년도에 헌재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차벽은 위헌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경찰은 계속해서 이건 질서 유지선이다. 네. 질선 유지하는 거다. 네. 그래서 차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질서 유지선이 무슨 차벽이야? 그러니까 질서 유지선도 네. 법령에 보면은 이게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회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네. 집회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렇죠. 표식이에요. 네. 근데 무슨 버스가 표시인지 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집회를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걸 경찰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공권력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네, 되는 거지. 그건데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해를 하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못 보게 하고 막고 있어요. 그건 집회 정말 그 자유를 네. 침해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예. 그 차벽 앞서 그 위헌 2011년부터 위헌이라고 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 경찰이 몇 시부터 차벽을 세운 거예요? 차벽을 세우기 위해서 경찰 버스는 그 낮부터 한 뭐 12시 정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미. 쭉 서 있었고요. 막은 거는 한 3시부터. 오후 3시. 예. 그 민중 총궐기가 4시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차벽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 세종로 사거리 동아면세점과 파이낸스 빌딩 센터 앞쪽 네. 그쪽을 차벽으로 막아버렸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학로 쪽에서 행진해서 오는 사람들도 시민들도 청계광장 쪽에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거기 또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고. 사거리를 다 막은 그렇죠. 거네요. 사거리 양쪽 방향을 다 막은 거죠. 그렇군요. 참 기본 이제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원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집회 원봉, 뭐 네. 원천 봉쇄 이런데 정말 오랜만에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원천 봉쇄고요. 자, 경찰하고 오늘 아침 보수 언론들을 쭉 보면 이게 뭐 시위대가 문제다. 과격 시위가 너무 심각했고 네. 쇠파이프가 등장했으며 횃불을 든 시위가 웬 말이냐며 그 시민들의 과격 시위가 문제라는 식으로 이거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박정호 기자가 보기엔 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과격했었나요? 제가 볼 때는 먼저 이 시위 자체를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네. 인도를 통해서 집회 행진하기로 네. 집회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예, 이미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인도로 만약에 행진하겠다면 그거는 경찰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말 그대로 질서 유지선을 뭐 경찰이 치든 네.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원천 봉쇄를 했거든요. 원천 봉쇄를 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를 했고 네. 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먼저 경찰이 집회를 막고 나서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흥분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자유를 막아선 그 원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뭐 흥분한 시민들이 뭐 경찰 버스를 부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지만 이 책임을 온전히 경찰이 시민한테만 씌운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요. 경찰이 자유로운 정말 이 예정된 집회를 보장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렇군요. 경찰이 자유로운 시민들의 시민 행동권을 보장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폭력을 부른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이 물대포를 직사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조준해서 그 높은 압력으로 발사했거든요. 이거는 국민을 적으로 본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적이니까 너희들은 제거를 해야 돼. 너희들은 쓰러질 때까지 맞아야 돼. 이런 행동을 경찰이 보인 거죠. 그 과정에서 기자들 향해서 그렇게 물대포를 쏴댄 거고요. 야,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네요. 무서운 거죠. 너희들은 적이야 이렇게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부. 그렇기 때문에 그 물대포를 맞아서 넘어진 시민한테까지 넘어진 상태인 그 시민, 그렇죠. 뭐 농민분하고 네. 뭐 다른 시민한테까지 계속해서 물대포를 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백남기 선생님이요. 네. 농민분인데 지금 4시간 정도 서울대에서 수술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중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가요? 병원 쪽에서는 뭐 정확한 상황은 확인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뭐 민변이나 아니면 농민의 쪽 말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특히 그 농민의 쪽 회장님께서는 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다시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늘 서울로 보성군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렇군요. 예, 지금 부랴부랴 올라온다고 했고요. 민변 쪽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좀 안타깝고요.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경찰 폭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자면 1987년 이한열 열사가 있고요. 91년에 강경대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귀정 열사 사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또 이런 끔찍한 경찰 폭력이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어쨌든 현장에서 정말 물대포와 싸우며 실시간 생중계 12시간을 했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16시간 생중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16시간 동안 생중계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12시간 또 이렇게 이번엔 또 기록이에요. 물대포 맞으면서 12시간. 박정호의 현장 생중계는 어디까지 무한도전을 하는 건지 정말 함께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면서 우리 박 기자의 현장 취재를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18일은) 팥짱 서포터즈 1호점 풍무양꼬치 중국 본점의 창사 25주년입니다. 중국 본점은 중국 연계시에 있고 중국 대도시마다 직영점이 24곳, 가맹점이 60여 개, 직영점 직원 수만 2,0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최고급 양꼬치 전문점입니다. 풍무양꼬치가 이렇게 중국 최고 브랜드의 음식점이라니 어쩐지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점 대림역, 디지털 단지 역점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각각 선착순 125명에게 고급 타올을 드리고요. 25번째 테이블에는 25만 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을 제공합니다. 11월 18일 마침 그날 김광진 의원님도 예약을 하셨던데요. 김광진 의원이 당첨되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풍무양꼬치도 궁금하고 김광진 의원도 보고 싶으셨던 분들 기왕이면 11월 18일 수요일에 꼭 들러주세요. 풍무양꼬치 02-809-9292 02-809-9292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프랑스 파리 공연장과 축구장 등 6곳에서 총기 난사 그리고 자살 폭탄 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지요. 세계가 슬픔에 빠진 상황인데요. 이번 테러는 수니파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IS로 이번 테러에 세계는 경악하고 있고 애도의 물결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파리 상황은 어떨까요? 목수정의 파리통신 작가이신 목수정 씨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파리에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13일 벌어진 폭탄 테러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슬픔에 빠지고 지금 어떻게 이런 테러가 벌어질 수 있나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참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파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한 최악의 참사를 겪은 도시치고는 아주 차분한 편입니다. 제가 오늘 그 파리 시내에 있는 공화국 광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사실 테러 이후에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자제해달라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공화국 광장을 꽉 메우고서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사랑이 증오보다 더 힘이 세다. 우리는 이슬람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리허그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프리허그를 서로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린 그들이 무섭지 않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콘서트장에 갈 것이고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뭔가 평화를 다짐하고 이 테러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서로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시민들이 정부가 공공장소에 많이 모이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같으면 뭐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경찰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냥 네. 사람들이 꽉꽉 차서 뭐 꽃다발을 들고 아니면 초를 들고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고 서로 안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테러 현장에 모든 곳곳이 지금 사실 거의 비슷한 지역에 몰려 있는데 네. 성지순례 하듯이 사람들이 가서 촛불을 놓고 바라보고 위로의 말들을 전하고 또 서로 우리가 증오로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말들을 거기다 붙여놓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 유리창, 그 총기가 이제 박힌 그런 유리창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이제 무엇을 위해라는 이 프랑스 불어로 이제 글귀가 있고 이제 장미꽃 한 송이가 꽂혀 있는 사진이 모든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제 그런 장면을 좀 곳곳에서 볼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네. 촛불들을 켜놓고 그리고 사실 모든 그 테러 현장에 넘치도록 꽃들과 초들이 있고 그 근처에 있는 벽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붙어 있거나 써 있거나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복수를 다짐한다거나 이런 말들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하지만 그러나 차분하게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테러에 대응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지금 프랑스 공군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그 이슬람 국가 본부가 있는 시리아 북부 라카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투기 그렇죠. 예, 열대 방금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 네.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한 2시간 전에 네. 이 보도가 막 시작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공습이 시작됐구나. 사실 이게 테러 때문에 이런 게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한 달 전부터요. 아니 9월 말부터 사실은 프랑스가 그 시리아에 네. IS 기지를 대상으로 하는 폭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그리고 이라크. 네. 이라크 두 군데에 네. IS의 본부가 있는데 네. 양쪽에 폭격을 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항공모함을 근처에 배치해서 좀 더 공격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차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테러의 요인이 됐던 요소에 직접 지금 이를테면 공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전투기 10대 포함해서 모두 12대의 항공기가 동원이 돼 있고 20차례 이상의 미사일이 투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지난 밤에만 하더라도 129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132명으로 늘어났더군요. 그리고 그렇죠. 몇 명 더 늘었죠. 네, 부상자도 349명 가운데 중상자가 96명이나 돼서 앞으로 추가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에선 좀 어떤 정도로 가늠을 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부상자 중에 지금 증상을 입은 사람이 99명이라고 파악이 되고 그중에 수술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바타클랑 극장 테러 희생자 대다수가 10대, 20대 청년들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더라고요.
그 에디트 피아프도 여기서 공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멀쩡한 아이가 공연장에 갔다가 이렇게 큰 희생을 당한 그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인생에 이렇게 큰 날벼락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장에선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예, 그 희생자들 중에서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된 사람이 한 지금 103명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그 한 명 한 명의 신원들에 대해서 뭐 사진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10대보다는 20대, 30대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그 프랑스 언론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것이 부모들이 오열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희생된 당시의 어떤 끔찍한 장면 이런 것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에서 그 어떤 종류의 끔찍한 그 피해 현장 사진도 SNS를 통해서 돌리지 말아달라. 그것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지침이 내려졌고 그리고 SNS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그게 전해져서 그러한 원칙이 많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젊은 층의 희생자를 위한 경위나 아픔이라기보다는 전체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픔과 그들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가 집단적으로 광장에서 연출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모의 현장이고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울분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한국 언론과 프랑스 언론 어떤 이 끔찍한 테러를 대하는 보도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한국 같으면 뭐 부모들이 오열하고 땅바닥에 엎어져서 우시고 막 이런 것들을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희생 상황 뭐 당시 끔찍한 장면들이 전부 언론에 도배질이 됐을 텐데 프랑스는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것을 또 언론과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좀 대단한 시민 의식이다. 희생자 그 사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진 언론에요. 하나하나가 다 마치 배우처럼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사진들인데 그 각각의 희생자들의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진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 사람의 가장 멋진 생전의 모습이 소개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그런 방법이 취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그 7명의 테러범이 저질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범행 장소가 전부 공연장, 식당, 축구 경기장이었습니다. 이른바 평범한 시민들의 이제 금요일부터는 주말이니까요. 평범한 시민들의 금요일 저녁을 타깃으로 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프랑스 시민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명확하게 그러하죠. 사람들이 금요일 오후에 일을 이제 마치고 수다 떨고 맥주 마시고 축구 보고 그 락 콘서트장에서 소리 지르고 이럴 때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즐거움의 순간을 저격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지난번 테러 때와 굉장히 다른 종류의 테러라고 모두가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그 특정한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어졌던 인질극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어떤 테러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 테러는 전혀 그러한 맥락에서 벗어난 프랑스인 전체 너희들의 평화로운 삶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암울함이랄까 그런 것이 그 처음
범행을 접했을 때 훨씬 더 컸고 네. 충격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거는 끔찍할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들이 금요일 날부터 좀 풀어져서 금토일 이제 주말을 즐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느닷없는 테러를 당했다. 이건 굉장히 한국 같으면 엄청난 분노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광장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테러의 목표가 됐던 스타트드 프랑스 경기장 여기 한 8만 명 정도 관중이 있었다는 건데 이 축구장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랑드 대통령 본인만 빠져나오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건 좀 부적절한 처신 아니었냐 정치인으로서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 얘기했더라면 8만 명이 난리가 났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프랑스는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사실 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올랑드 대통령이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과 비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하고 나서 바로 테러 현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타클랑 그 콘서트장에서 대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니까 사실은 위험하죠. 근데 그 장소 바로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올랑드가 뭔가 비겁하게 행동했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장 안으로 사실은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려고 했겠죠. 근데 차단이 됐고 그래서 경기장 옆에 있는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자신들이 이제 입고 있던 조끼거든요. 그게 폭탄 조끼 그걸 터뜨려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자기가 죽었고 그 와중에 한 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경기장 안으로는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확신 속에서 일단 경기를 진행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테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기네가 그걸 다 끝까지 봤다라는 사실에 좀 경악을 하긴 했지만 아무도 그 관객들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논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언론은 왜 이렇게 이거를 세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올랑드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 그게 많이 얘기되는 걸 보고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음모? 아니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에 이런 행태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 많이 그랬죠. 근데 올랑드가 정말 자기 집에 꼭 숨어서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테러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 지금 대치 중인 데를 갔기 때문에 오히려 올랑드의 대처는 현명했다. 그리고 거기서 쏟아낸 발언이 막 격앙된 그리고 막 전쟁 용어를 써가며 이런 게 아니라 부시부시했던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했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그리고 공화국의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첫날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프랑스 사회에서는 칭찬을 듣는 대통령이 이 한국에서는 이런 비겁한 정치인으로 칭찬을 맨날 듣는 건 아니고요. 올랑드 대통령은 사실 인기가 아주 없는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 이날 테러 그 발생 그 직후에 올랑드의 태도는 차분했고 그리고 샤를리 에브도 테러 때도 40분 만에 현장을 뛰어갔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나무랄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수준과 차원이 다르네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 테러가 난 장소 앞에 절대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수준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당일날 그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그 IS의 야만인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프랑스가 이번 테러 지금 뭐 공습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렇게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까요? 정부와 시민사회 좀 다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바깥에서 그 공화국 광장 안을 둘러싸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프랑스 시민들의 굉장히 성숙된 이 테러를 대하는 자세를 보고 감동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로 전투기가 출격해서 20발의 미사일이 IS의 심정부를 타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듣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입장을 명백하게 표시하기보다는 그 전에 오늘 일요일 날 그 전 대통령 사르코지를 비롯해서 그 정당 지도자들을 모두 그 엘리제궁에서 답변을 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에 대해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을 파악하는 그런 행보를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또 내무부 장관은 유럽에 있는 내무부 장관들의 특별 비상회의를 수집을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래도 이미 사실은 9월부터 IS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주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테러가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분명히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타격을 강화할 그런 조짐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IS와 이슬람을 똑같이 동미선상에 놓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 인구가 프랑스에서 거의 인구의 8-9% 몇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신원이 파악된 그 첫 번째 그 테러리스트도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좀 놀란 게 프랑스인이고 29세이고 그 파리 남부에 있는 단두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외신에서는 그 사람이 알제리 출신이다라는 말이 덧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래서 그 사람이 알제리 출신이라는 걸 알았는데 물론 이름을 보면 이게 북아프리카 쪽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언론이 그리고 경찰이 그가 알제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슬람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내지는 차별하고 하는 것을 사실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회적 차별을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긴 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반이슬람 내지는 반난민 정서로 기우는 것을 전 막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벌써부터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느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그것을 너무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다음 달에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파나 우파 쪽에서 프랑스에서요. 12월 초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 사회와 그리고 또 시민 사회가 조금 그 구분해서 좀 대응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정부는 프랑스 정부는 이번 행위는 명백한 전쟁 행위고 따라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공습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그렇게 갈 텐데 프랑스 시민 사회에서는 프랑스 시민 사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좀 이런 그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반이슬람 그리고 반이민 정서가 점점 늘어나서 실제로 프랑스 정치에도 그 최근에 있었던 제가 정당 이름을 까먹었는데 극우 정당 30%가 지지율 FN이라고 국민전선. 국민전선 이 정당이 30%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서 과거와 전례 없이 과거와 다르게 프랑스 안에서 이런 극우파 정치가 좀 커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명백한 결과 이 테러의 결과로 명백하게 그 FN이 이제 점점 더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겠죠. 왜냐면은 사실 이들과 IS는 적대적인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FN의 목소리가 커지면 IS의 경우에는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테러를 벌이면 벌릴수록 FN은 좀 그들의 목소리를 더 키울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적대적 공생관계인 이들이 서로 공조하면서 서로의 존재 이유를 키워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테러 직후에도 모든 정당이 사실은 올랑드가 바로 직후에 뱉었던 어떤 비상국가 사태 선언과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프랑스가 하나가 되어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 그 FN은 프랑스의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비겁하게도 내팽개친 정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것을 정치적 공세로 바로 이용하는 그런 비겁함을 보였죠. 그렇군요. 그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좀 프랑스 사회가 이번 테러 때문에 오히려 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장점을 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특히 이번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다 그 난민자로 신분을 속여서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 난민들에 대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보예요. 그래요? 한국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보도가 계속 난민 신분으로 속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보입니까? 아닙니다. 프랑스 언론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축구장 옆에서 어떤 여권이 발견됐는데 그 여권이 그리스에 입국한 난민의 여권이었는데 그 여권의 주인과 테러리스트와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가. 근데 그것이 마치 상관관계가 털떡 있는 것처럼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게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저도 보고 이게 아닌데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또 법무부 장관이 그 여권 자체가 또 위조 여권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마치 이게 무슨 난민들을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서 있죠. 한국 언론에.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팟짱 애청자들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속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로 입국한 난민이 그런 여권이 발견된 건 맞는데 그 여권이 테러리스트하고 나온 발견된 거지. 그게 테러리스트와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 테러리스트의 건지 아닌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의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어떤 수집품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도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위조 여권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권 이미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래서 뭐 위조 여권이건 어떤 것건 간에 그게 누군가의 여권이겠죠. 근데 네. 그게 누구 건지는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가 축구장이 있는 동네가 이민자가 엄청 많은 동네입니다. 아, 그래요. 이민자가 엄청 많은 네. 동네 한가운데 있는 축구장에서 발견된 여권 하나를 가지고 한국 언론은 이렇게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한국 언론에 나오는 것이 전부 진실만은 아니라는 점을 팟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작가 목수정 씨가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G20 정상회의가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EU 정상들이 이번 사태는 그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IS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해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사실 유럽 중에서는 프랑스 그리고는 러시아, 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그리고 IS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IS가 다음 테러지는 로마가 될 것이다. 네, 로마, 런던, 워싱턴.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니까 IS에 대한 유럽 국가 전체의 어떤 공조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테러를 키울지 아니면 잠재울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스스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이슬람과 IS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이슬람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은 IS를 사실 굉장히 싫어하고 네. 그들은 이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테러범 2명이 위장 난민이었고 IS가 노린 건 유럽의 난민 증오였다. 이런 주장을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난민 증오를 노려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뭘까요? 왜 이런 걸 노렸을까요? 아니 난민 증오를 사실은 IS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렇죠. 목적이기 때문에 증오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테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증오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IS에 합류할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계산을 통해서 했을 수 있죠. 그들은.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국가와 종교를 일치해서 하나의 국가, 이슬람 국가를 만든다는 주장이 사실 세계에서 통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그 IS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 프랑스 사회가 경악하고 또 특히 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참 고민인데 좀 그래도 프랑스 시민들이 똘레랑스를 잊진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톨레랑스라는 말보다는요. 네. 이번에 굉장히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삶의 기쁨,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그들에게 헌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네. 우리는 이전처럼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우리의 이웃인 이슬람 그리고 프랑스의 정체성인 다민족 국가의 그 다원성을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프랑스라고 하는 공화국을 지탱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샤를리 에브도 사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 이슬람 정서가 득세하고 그래서 어떤 그들에 대한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이 난무할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결국 만약에 모든 나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나라들이 공조해서 IS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시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시리아 한 정부가 사실은 독재 정권이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25만 명의 그 시리아 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해 왔던 그런 독재 정권인데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이들은 여전히 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IS를 능가하는 잔혹한 현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어떤 군사적 대응도 또 어떤 정치적인 대응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사태가 해결이 되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지고 더 이상 그들이 난민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해결 이후에도 그 이외에도 유엔 차원에서의 아니면 주변국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인도적인 노력들이 있어야만 결국은 시리아 사태가 해결되고 그 수많은 천만에 이르는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로 평화롭게 돌아가서 살 수 있는 해결점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테러를 당한 사람들만이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에 이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그 난민들은 극악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테러 이전에 사실 시리아 사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파리에서 목수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 경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먼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